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아, 역시.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에 배웠던 봉산탈춤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는 학습 활동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총 5가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학습 목표를 한번 달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재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로 교과서로 들어가 보시죠. 네, 감상 모으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에서 반복되는 재담의 구조를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미 우리가 정리했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말뚝이가 쉬 하죠. 그 다음에 양반들이 위엄을 가지고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다음은 말뚝이가 조롱을 합니다. 그러자 갈등이 이제 형성되면서 양반들이 호통을 하게 되고 이제 긴장감이 훨씬 더 고조되게 마련이죠. 그때 말뚝이가 변명을 하면서 다시 양반을 띄워주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반들이 안심을 하고 춤을 함께 추면서 하나의 재담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하고 계속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체크를 해두고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활동 2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작품이 현재의 연극과 다른 부분을 찾아보고 민속극의 특징을 얘기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같이 볼게요. 진행 방식은 연극은 주로 대사 중심이죠. 우리 민속극의 경우 대사, 노래, 춤 등으로 이루어진다. 무대장치 같은 경우에도 연극 무대장치를 사전에 제작하여 배치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무대장치를 세팅하는 반면에, 민속극은 무대장치를 배치하지 않고 공연하는 곳이 곧 무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마당놀이라고 잘 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객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극의 관객은 단순히 그 극을 감상하는 자에 지나지 않아요. 대체로 극에 개입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민속극의 관객은 구경꾼의 위치를 넘어서 극전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함께 극을 만들어가는 요소가 될 정도로 굉장히 그 위상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 우리가 저번에도 봉산탈춤에서 여보 양반들 하면서 이렇게 말뚝이가 관객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을 보거나 악공한테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을 보면은, 그게 등장하는 주요 인물 외에도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습활동 3번입니다. 자, 양반 삼형제의 놀이와 그리고 말뚝이의 말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양반 삼형제가 벌이는 놀이가 3가지가 있잖아요. 시조읽기, 운자놀이, 그리고 파자놀이. 하나씩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조읽기의 경우 둘 다 인생무상을 다루고 있잖아요. 뭐 양반들이 부르는 시조인 탈로가든지 아니면은 말뚝이가 부르는 미녀인 성주풀이든 사실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주제의식적인 면에서 인생무상이라는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측면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 그 다음에 운자놀이를 볼게요. 운자놀이는 지명을 나열하거나 의미 없는 용어를 나열해 운자만 맞추면 말장난에 지나지 않고, 파자놀이의 경우 더 심각합니다. 보통 파자놀이는 한자에 자획을 맞추거나 합쳐가지고 내는 수수께끼인데, 얘는 그냥 단순한 수수께끼로 뒤에 자자만 이렇게 붙이면 돼요. 피마자라든지 노님자라든지. 그러니까 한자 놀이임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양반들의 수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3가지 놀이가 왜 등장을 하게 됐느냐. 결국에는 양반을 비판하고 풍자한다는 이 봉산탈춤 작품의 취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양반 삼형제가 벌이는 놀이는 양반들의 허세와 무식함을 폭로하고 당대 양반 계층을 조롱하고 풍자한다. 자, 이 부분까지 여러분한테 봤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말뚝이의 말에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부터가 조금 중요합니다. 제가 그 골개미를 부각시키는 요소 중에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말장난, 즉 언어 유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보면 언어 유희적 요소도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은 동은 여울이여 서는 구월이라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문학적 기법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운율이 몇 음보로 되어 있냐면 4음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4음보로 되는 것이 양반을 비판할 때 어떤 의미로 작용되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따라와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첫 번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잘량이라는 양자에 계다리 소반이라는 반자를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요 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양반이 동반, 서반, 무반, 문반을 합쳐서 양쪽에 반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문반과 무반을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를 하면서 벼슬아치들이 이렇게 임금님 앞에서 나열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담아서 우리가 양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즉 양반은 벼슬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특권 계층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은 양반이라고 하더라도 계잘량은 짐승의 가죽이고 계다리 소반은 우리가 밥을 먹는 소반의 다리란 말이에요. 즉 그래서 양과 반자가 똑같이 쓴다고 하더라도 진짜 양반에 쓰이는 양반이 아니고 가짜 양반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즉 조롱하고 비꼬기 위해서 사용한 언어 유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을 한번 여러분한테 볼 텐데, 지금 두 번째 문장을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 슬래시를 치면서 한번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방방곡곡 면면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 다녀도 샌님 삐뚝한 놈도 없습디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몇 음보로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여기까지 4음보. 동여울, 서구월, 남들이 북향산. 자, 4음보. 방방, 곡곡, 면면, 촌촌이, 바위 틈틈이, 모래 잼잼이 4음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 다녀도 4음보. 샌님, 비뚝한 놈도 없습니다. 4음보. 지금 이게 4음보 구조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딱 구분하지는 않지만, 고려가요나 민요와 같이 서민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은 경우에는 3음보 율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양반들처럼 지배계층이 주로 사용했던 노래 같은 경우에는 4음보를 많이 사용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말뚝이가 서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4음보 율격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시조 율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양반들의 율격으로 양반들을 비꼬는 방법만큼 양반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거란 거죠. 왜냐면 양반들의 방식으로 야 니들 별거 없어 라고 하는 식의 내용으로 까고 있는 거니까 이중으로 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봤던 말뚝이의 말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특징을 한번 저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건 다시 지우고,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양반이라는 계잘량의 계다리 소반으로 풀이하면서 발음의 유사성은 언어 유희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 찾아다녀도 바로 옆에 양반을 두면서도 양반을 못받다는 내용으로서 한번 까고요. 4음보를 기조로 한 운율과 양반의 운율로 대꾸, 자, 동은 여울이요, 서는 9월이라 문장구조 반복되고 있을까 대꾸죠. 첩어, 같은 글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네 머리를 똑똑 두드리니 네 머리가 매우 딱딱, 이런 식으로 같은 글자를 활용하는 거를 첩어라고 했는데, 이 첩어를 활용해가지고 색다른 느낌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열거와 과장 등을 활용한 언어 유희로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도 굉장히 수준 있는 모습으로서 양반을 수준을 오히려 낮추며 조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측면이, 그냥 마구잡이로 너 나빠, 너는 똥이야 막 이런 식으로, 너는 바보야 막 이런 식으로 까는 것보다 훨씬 더 양반을 효율적으로 잘 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들어가는 한국 문학의 전통 같은 경우에는 풍자의 정신이 있고요, 미적 특질로는 골개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는데, 선생님이 전통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이어져 내려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공산탈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학습활동 4번에서는 김유정의 봄봄을 통해서 이러한 풍자와 해학 그리고 골개미의 요소가
어떻게 또 계승되고 있는지 또 다른 작품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 4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상다지기에서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작품에서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을 찾아보고 한국 문학의 전통과 특질이 계승이라는 측면에서 봉산탈춤과 비교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1학년 때 이미 김유정의 본본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김유정의 문학작품의 특징이라는 것이 굉장히 향토적이라는 측면. 이 향토적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은 시골의 정경이라든가 우리 민족의 순수한 특성 같은 경우를 잘 보여준다는 측면이 바로 향토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해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함을 통해서 막 웃음을 준다거나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해가지고 웃음을 준다거나 혹은 비속어나 다투리와 같은 방언을 활용해서 신선함을 주면서 웃음을 준다거나 또는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웃음의 미학을 잘 보여주는 작품을 썼는데요, 김유정 씨는. 특히 지금 우리가 만나볼 본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김유정의 특징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작품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앞부분의 줄거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점순이와 성례를 치르는 조건으로 장인 집에서 대리사위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나는 3년 7개월 동안 머슴처럼 일만 시키는 장인에게 불만을 품는다. 그러던 중에 점순이까지 나를 충동질하고 결국 나는 성례 문제로 장인과 몸싸움을 벌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 점순이와의 결혼, 즉 성례입니다. 여기에 성례라고 하는 건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지만 예전에 굉장히 잘 쓰였어요. 성스러운 예식이란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성스러운 예식이 결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선 성례라는 표현으로 쓰이는데 그거를 여러분들께서 계속 결혼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장인님이 실제로는 그 자녀를 3명의 딸만 데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전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집에 딸을 이렇게 데려가는 것을 허락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게 대리사위 제도하고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점순이가 막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을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결과로 이렇게 초래하게 되냐면, 너무 일을 잘하니까 바로 결혼을 못 시키고 얘를 좀 더 부려먹어야겠다는 장인의 속셈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니까 더 이상 공짜로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겁니다. 차일피일이 아니에요. 계속 이건 연 단위로 밀어버려가지고 결국에는 3년 동안 결혼을 못하고 계속 그 장인 집에서 일을 계속 해주게 되는데, 왜 계속 성례를 미루느냐, 결혼을 미루느냐라고 하는 이 나의 물음에, 우리 애가 키가 작아가지고 아직 덜 커가지고 그래, 애가 키가 커야 결혼을 시켜주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장모님은 점순이보다도 더 작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들어가지고 얘기하니까 이제 점점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장인도 이제 더 이상 명분이 없고 나의 불만도 굉장히 고조가 돼서 이제 갈등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 거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 3번째 줄을 보시면 그 와중에 점수인까지 나를 충동질하는 거야. 언제까지 밥만 먹어 말 텐가? 그럼 어떻게 결혼 안 시켜준다는데, 수염이라도 확 잡아채지 그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수염이라도 확 잡아채라는 게 진짜 자기 아버지 수염을 확 뽑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강하게 결혼에 대한 압박을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추궁을 한 것이었는데, 요게 내가 굉장히 어리숙한 사람이어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인어른에게 힘으로 무력 행사를 해도 되나 보구나. 내가 이제 점순이까지 힘을 실어줬으니까 이제 막 나가도 되겠군이라고 하는 진짜 순진한 사람이 품을 수 있는 생각으로 이제 장인하고 한 대판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성례 문제로 장인하고 몸싸움을 벌이는데요. 물론 먼저 이렇게 나서진 않았어요. 장인 어른이 처음에는 내가 일을 안 하고 뻗팅기고 이렇게 보이콧을 하니까 일을 하라고 계속 매타작을 하듯이 탁탁탁탁 때리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거기에 반항을 하니까 장인어른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부러 김유정이 그런 웃음을 부각시키려고 이런 장치를 잠입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남자는 그 중앙 부분에 탁 잡히면은 제압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라고 한다면. 근데
장인이 나의 그 중요한 부분을 확 잡아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계속 쪼여대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 더럽다, 더러워. 이런 빌어먹을 놈의 장인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어차피 점수위도 내 편에 들어주기로 했으니까 이젠 그냥 나도 막 나가겠어 라고 하니까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똑같이 장인님의 그곳을 확 잡아채게 됩니다. 그때부터 지금 나오는 장면이 지금 우리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아, 이놈 나라 나! 나라 나! 장인님이 헛손질하며 솔개미에 챈 닭의 소리를 연해 질렀다. 놓긴 내가 왜 놔? 이왕이면 호되게 혼을 내주리라고 생각하고 짓궂이 더 땡겼다마는 장인님이 땅에 쓰러져서 눈에 눈물이 핑 도는 것을 알고 좀 겁도 났다. 할아버지 놔라 놔라 놔! 자, 지금 잡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장인어른이 사위될 사람에게, 예비사위에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아니죠. 정말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할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다급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해학적인 요소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연출하는 희화화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할아버지라고 얘기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사위한테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 굉장히 비정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극상적인 부분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웃음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요소, 즉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비정상적인 관계를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봉산탈춤에서 우리 막내인 도련님이 샌님과 서방님의 얼굴을 부채로 면상을 이렇게 친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희화할 수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닮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도 안 되니까 얘 점수나 하면서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악장에 있던 장모님과 점수가 헐레벌떡 단숨에 뛰어나왔다. 원래 이거는 몰래 어떻게 하나 뒤에서 살펴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의 생각에는 장모님은 제 남편이니까 역성을 할지도 모른다. 당연히 자기 남편 편을 들겠지. 하지만 점수는 내 편을 들어서 아이고 속으로 고소하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믿었던 따님이 결국엔 내 편입니다. 당연히 내 편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아, 수염이라도 잡아채라고 날 부추긴 게 누구야? 바로 점순이니까. 난 점순이니까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이니까 점순이가 내 편으로 딱 돌아서면은 그게 얼마나 고소할까 막 이런 생각으로 기대감을 품고 있었는데 근데 대체 이게 웬 속인지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 아버지를 혼내주기는 경 제가 내라고 놓고 이제 와서 달려들면 야고 이게 망할 것이 아버지를 죽이네 하면서 내 길을 뒤로 잡아당겨서 마냥 우는 것이 아니냐. 그만 여기에 기운이 딱 빼서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자,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비속어가 이렇게 되는 부분도 되는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 소설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서술자가 존재하는데 이 서술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작품 속에 존재하는 등장인물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작품 바깥에서 관망하는 제3의 서술자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는데요.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내가 서술을 하다 보니까 1인칭 시점이란 말이에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이든 주인공 시점이든 서술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자기 주관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전달받는 독자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판단하고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혹시 사랑손님과 어머니라고 하는 작품을 아시나요? 거기에서 누가 등장하냐면 그 오키라고 하는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이에 싹트는 이 연애 감정을 오해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얼굴이 빨개지면은 다양한 요소가 있잖아요. 이러면은 부끄러워서 쑥스러워서 빨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연애를 할 때. 그런데 오키가 생각할 때는 얼굴이 빨개지면 이꼴 화가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왜 엄마도 그렇고 사랑 아저씨도 그렇고 왜 다 얼굴이 빨개졌어? 왜 다들 그렇게 화를 내는 거야? 왜 다들 그렇게 성이 났는지 하면서 이렇게 혼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때 우리에게 나름의 웃음을 이렇게 자아내는 부분이 됩니다. 왜 그게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이 되냐면 오키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떤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포스트잇을 가지고 어떤 사람 학생한테 뒤에다가 야 이 바보 하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다녔는데 혼자서 자기 등에 붙여져 있는 포스트잇을 붙여져 있는지도 모르고 막 돌아다니면 주변 사람들이 킥킥 웃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남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 그런 화자의 모습이 굉장히 어수룩하고 속된 말로 약간은 띠라게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웃음을 자극한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여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지금까지도 난 영문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는 얼빠진 등신이 되고 말았다. 이 부분을 다 같이 묶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점순이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알아요. 왜? 점순이는 그냥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가라는 뜻에서 수염이라도 잡아채지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내가 무력 행사를 해도 되고, 무력 행사를 하더라도 점순이가 시켰으니까 결국에는 아버지보다 내 편에 들 거다라고 착각을 한 거죠. 하지만 아버지가 그 중요한 부위를 잡아당겨져가지고 아주 괴로워하는데 당연히 아버지 걱정이 돼가지고 나를 후려팰 수밖에 없지. 그렇게 한 그 내 편을 들겠어요? 근데 나만 점순이 내 편을 줄 알았는데 안 들었다고 지금 벙쪄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인칭 시점에서 많이 나오는 웃음을 유발하는 골개미적 장치인데 어수룩한 화자라고 합니다. 어수룩한 화자.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우리 웃음을 유발하는 요소, 즉 골개미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해학과 풍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요소가 한 3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비정상적인 관계, 어수룩한 화자, 비속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 작품이 공산탈출과 어떻게 연기가 되고 어떤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장모님도 덤벼들어 한쪽 귀마저 뒤로 잡아채면서 또 우는 것이다. 이렇게 꼼짝 못하게 해놓고 장인님은 지게막대를 들어서 사뭇 내리 조졌다. 나를 그냥 계속 팼다는 거죠. 하면 3명한테 둘러싸여서 계속 인디안 밥처럼 얻어맞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나는 구태여 피하려 하지 않고 암만 해도 그 속을 알 수 없는 점순이 얼굴만 멀거니 들여보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사자성어를 말씀드리면 망연자실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자식 장인 입에서 할아버지 소리가 나오도록 해!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이 마치게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이긴 하지만 앞부분에 보면은 활극이 끝난 다음에 장인어른이 또다시 나를 막 솜 같은 걸로 이렇게 닦아주고 다친 거 이렇게 어루만져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는 부분이 나와요. 한마디로 원래라고 한다면 소설은 발단전개 위기절정 결말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작품은 약간 독특한 게 결말이 4번째에 와 있고 절정, 지금 이 부분 갈등이 최고조인 부분이 가장 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더 극적인 장면을 더욱 부각시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정이 가장 마지막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시면 되겠고요. 아까 그 결말 부분에서 장인어른이 나를 달래주니까 또 내 마음이 이런 장인님 없다고 막 하면서 또 장인한테 마음이 슬쩍 가는 모습을 보여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의 의미하고 연관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목이 봄이잖아요. 봄에서 또다시 봄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통은 이제 추수가 끝나고 이제 성례를 해야 되는데 또다시 똑같은 봄이 온다는 것은 내가 내년에도 이 장인님한테 이용당해가지고 또다시 장인님에게 대리사위로서 무려 농사일을 봉사하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는, 앞으로의 전개에 대해서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봄봄도 같이 분석을 해봤는데, 자, 그러면 내용 정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봉산탈출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라고 되는데,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 이렇게 장인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놔라 하는 부분이 웃음을 유발하였다. 비정상적인 관계와 희화화 부분을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고요. 봉산탈춤에서 해악이라는 전통의 특질이 특정 관련한 작품에서 나타난 것이고,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작품에 걸쳐 계승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오늘날의 스탠딩 코미디 쇼 같은 경우에서도 계승되고 있는 부분이고, 다양한 문화 컨텐츠에서 계승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전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선생님은 5개나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에 언급한 한해정서나 자연친화가 잘 드러나는 작품을 찾아가지고 소개해보자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기 한해정서 진달래꽃 현대시로서 인과의 이별을 노래하고 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플러스 가시리도 한번 찾아서 한번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좀 토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봐 보시고 적어도 이 작품의 텍스트 정도, 그리고 어느 부분이 지금 한해정서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 분석을 해보시고 살펴보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꼭 하시길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자연친화 만흥이라고 하는데 흥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윤선도의 연시조입니다.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과 임금님에 대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총 6수로 되어 있는데요. 총 6개의 시조로 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1수부터 5수까지는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에 대해서, 즉 진짜 자연 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6수에서는 임금님에 대한 감사함, 감군은, 임금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걸 우리가 감군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이고 있지만 전체적인 지배적으로는 자연 친화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그 텍스트가 어디 있는지 하나하나씩 찾기가 힘들 수도 있으니까 만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거든요. 209페이지에 실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봉산탈춤의 학습활동을 살펴봤습니다. 학습활동도 배울 게 많고 정리할 것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지난 정읍사 학습활동과 이번 봉산탈춤 학습활동으로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두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에게 환영받고 싶은 국어왕 환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